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유재전쟁이 생각보다 많이 화제가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유튜버에 소개가 되고 하면서 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신지 좀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먼저. 네,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되게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만들기도 했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만나본 학계에 또 산업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시기에 이런 다큐가 나갔을 때 좀 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막 반향이 있을 줄은 사실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중국, 특히 뭐 저는 일부 연출했으니까 중국의 과학기술의 급성장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매일매일 리서치를 하고 섭외를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못했는데, 이게 나가고 나서 막 뭐 올해 본 거 중에 제일 무서운 영상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좀 놀라시고 좀 더 우리나라 이 과학 발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하긴 한데 저도 이제 저희는 이 주제에 빠져서 이제 몇 개월 살다 보니 뭔가 다들 아는 얘기 다시 또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싶긴 했었는데, 일부 나가고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놀랬고, 중국 이야기나 사실 한국 이야기도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얘기하던 주제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또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어렴풋이 아는 얘기를 제대로 보고 나니 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놀랍고 이렇게 좀 이런 자리가 생긴 것도 사실 저희도 되게 어색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유튜브 댓글을 저희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저희는 이제 시사교양 PD로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댓글들을 굉장히 길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들이 되게 각각 개개인별로 이렇게 많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슬펐던 거는 1부는 전반적으로 댓글들이 다 충격, 공포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 2부는 이제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대부분이 약간 슬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는 거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대안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 제작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0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섣불리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부의 어떤 토론장을 통해서 좀 더 고민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대안을 찾아가고 앞으로 이게 좀 시작이 돼서 끊임없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 이야기가 나가 조인희 기시자 김양수 선생님. 네. 한부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토론이 원래 예정이 되었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렇게 화제를 이끌면서 긴급 토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과정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냥 좀 재미있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1부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치앙마이로 이제 모든 티켓과 숙소를 다 잡아놓고. 네, 여기도 다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일부니까 먼저 나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부장한테 전화가 오셔서 빨리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골자는 9시 뉴스 출연이 예정돼 있고, 또 하나는 긴급 토론 방송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소식을 전달받고, 뭐 휴가가 당연히 급하게 돌아온 경험 처음이라서 뭐 근데 그런 거를 어떤 고민할 여지도 없이 너무 되게 벅찼고, 이거를 아까 이제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그 대안 모색 같은 거를 좀 그 한정된 방송 그 시간 안에 좀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게 되게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이제 귀국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이게 처음 기획하셨을 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을까도 궁금했었고, 이게 제작 기간도 좀 다른 꼭지비를 길었을 것 같아서 이게 회사도 좀 지원이 좀 컸었는지 처음 기획했었을 때. 지원. 일단 이 기획이 처음 시작된 거는 사실 저희 이제 팀 차원에서 기획이 된 거였고, 그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얘기들이 많았었으니까 이제 중국 쪽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 팀 내에서 뭐 굉장히 이게 빠르고 충격적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도 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큐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희 팀 얘기를 조금 드리면, 뭐 팀에 이제 자녀분들 두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실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시기가 돼서 뭐 주변 친구들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의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뭐 다른 지인의 지인을 건너 들으면 뭐 서울 공대 붙었다가 자퇴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들리니까, 뭐 한국 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체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에서 좀 잘 반영된 다큐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획은 시작된 거였고, 사실 저희도 처음 시작은 기본 그냥 다큐 인사이트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됐었다가, 이게 진행하면서 조금 더 키워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약간의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액수를 물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인큐에 회사가 지원한 건지 아니면 좀 그냥 투쟁 얻어내신 결과인지. 아닙니다. 회사가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어떤 저희가 그 어젠다 세팅을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전사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어젠다 세팅을 하고 있어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팍팍. 제작 기간은 좀 기간도 일반 다큐인사이트 제작 기간이랑 똑같았고, 다른 회차랑. 그리고 저희 4월부터 시작했었나요? 4월부터 해서 4, 5, 6 이렇게 하고, 6월은 사실상 촬영을 못했고, 마무리하면서 편집 기간을 한 주 정도, 한 1, 2주 정도 가졌고, 뭐 2부는 이제 국내 촬영이어서 틈틈이 계속 정말 많은 촬영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섭외가 중국 촬영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서 그 취재 비자를 받기도 일단 어려웠고, 그래서 중국 촬영은 2주 촬영하고 그걸로 하나의 방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지도 않았고 더 짧지도 않았던 평범한 그냥 다큐 인사이트 회차였습니다. 한국에도 관계인 기자님,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가장 힘들었던 섭외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하고, 좀 극적으로 됐던 부분이 있다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제가 4월에 여기 착수하고 이제 중국 섭외를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저는 가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행으로라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거기가 그렇게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취재하러.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여기 뭐 저희 중국 특파원 하셨던 선배들도 계시고, 뭐 여러 소위 이제 중국통이라고 불리우는 선배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 보니 이제 제 아이템을 보시고 이게 첨단 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미 뭐 시도했다가 여러 번 거절당했던 에피소드 들려주시는 선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외신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모아놓고 뭐 거의 촬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자료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서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그 해외 취재를 가면 해외 코디네이터 분께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려서 이런 걸 섭외하고 싶은데 좀 거기서 좀 코디네이팅 해달라고 하면은 보통 코디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어쨌든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좋아하셨다가 제가 그 섭외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순간 되게 오랫동안 말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하시는 코디분들도 계셨고, 보통 코디분들이 어떻게든 이걸 메이드 시키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그냥, 중간도 아니고 그냥 리스트 보자마자 포기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진짜 이거는 쉽지 않은 취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촬영을 2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2달을 그냥 섭외를 하느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회의하면은 그 약간 유행어 같은 게 일단 기다려보죠 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죠 하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한 주만 더 기다려보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제 PD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쫄리고 이거 이래가지고 방송이 불발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위기감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저희 KBS가 그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은 사실 인적 자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장 우리 중국 통으로 불리셨던 모 선배님께서 이제 정말 그 주한 중국 대사관이랑도 되게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게 어쨌든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성장기를 다룬 내용이니까 중국에서도 뭐 딱히 취재를 거부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그걸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 취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재 비자를 되게 오랜만에 받은 사례라고 했고, 저희도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모든 허가를 받고 섭외가 된 상태에서 찍은 거는 제가 듣기로도 그 KBS 슈퍼차이나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해서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 KBS가 쌓아왔던 어떤 인적 리소스의 발현이지 않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1편은 정말 곡절이 많았고, 사실은 뭐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다치기도 했었는데 용재 PD가, 근데 그거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1편은 저희가 이렇게 취재 비자가 거의 막판까지도 안 나와가지고 안 하고 그냥 한 편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그게 거의 한 6월 초까지 그런 얘기가 오고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정말로 그냥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극적으로 취재 비자가 정말 막판에 나와가지고 가서 촬영하고, 그리고 그 가서 용재 PD 그 고생한 얘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그 촬영하기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약속도 펑크 내고 막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저희 보통 다큐 이렇게 인사이트로 제작하면은 막 숨어 있다가 찍고 이런 일 잘 없고 이런데, 다 그래도 세팅해서 좀 고컬로 만들려고 저희도 영상 되게 노력해서 하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저도 처음 경험해봐서 되게 그 다른 해외 취재랑 또 전혀 다르고,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 퍼스트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뭔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회라든지 의견을 되게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조직에, 우리 공동체, 혹은 더 크게 보면 우리 국가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게 그냥 거의 모든 경우가 그랬는데, 카메라 켜기 전에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때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요. 막 자기가 집을 뭐 얼마에 샀고, 뭐 근데 그게 지금 뭐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뭐 정말 죽을 마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게 이제 학구방 처음에 나왔던 그 아이 키우는 집 두 채 팔아서 네, 그분들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 집 두 채를 팔아서 이 집을, 사실 되게 좋은 집도 아니거든요. 되게 거의 다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을 거의 10억이 넘는 돈, 우리나라 돈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너무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카메라 켜지고 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카메라에 담지 못한 사담들은 훨씬 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또 취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당일날 못 하겠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예 그냥 연락이 두절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저희 코디 말씀으로는 그렇게 막 드문 일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도 세워놨어야 했고,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네, 그런 것들이 좀 취재에 있어서는 좀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지역이 그 저장돼 있는 그 일대인지, 그 국경이나 이렇게 좀 다양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진행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이것도 비하인드가, 제가 아는 중국의 대학은 북경대랑 칭화대밖에 없어서, 당시엔 당연히 이제 딥시크의 량오펑의 고향과 뭐 그 출신 대학과 출신 뭐 초등학교까지 다 이제 샅샅이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거긴 이제 뭐 이미 너무 많은 전 세계 언론사들이 다 문을 두드렸고 다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뭐 듣기로는 이제 량원펑보다 한 10년 어린 러플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또 95년생 저희 엔지니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도 취재를 많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SNS에다가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마. 그래서 되게 화를 내고, 뭐 제발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되게 단호하게 좀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분위기겠구나 해서 거기 또 당연히 취재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북경대랑 칭화대를 되게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북경에 애초에 취재 비자를 받고 촬영 장비를 다 들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아예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거기에 저도 몰랐는데, 일단 취재 비자라는 거를 다른 나라는 사실 받아본 적이 잘 없고, 보통 그냥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긴 취재 비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냥 중국 취재 비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항저우 취재 비자, 뭐 북경 취재 비자, 다 성마다 또 구마다 다 취재 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일 일정인데 내가 여기 하고 싶다 그러면 취재 비자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북경 쪽은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촬영팀과 현지에 있는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그 맡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저희의 촬영 저희가 아직 취재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잡혀 있으면 그걸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린 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조금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뭐 제가 이번 출장에만 2주 동안 비행기만 5번을 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섭외가 잡히면 또 글로 날아가고, 또 저희가 뭐 해외에서 중국의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오퍼에 응해서 이제 들어오신 뭐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 푸단대가 될 수도 있고 북경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장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잡히는 대로 한 명만 잡히면 정말 대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저희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사실 그 2주 안에 이동하는 시간으로만으로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 먼저 하시죠. 보면서 그 장웨이 사례처럼 보니까 중국 출연진들 과학자들은 약간 좀 개인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 국가를 위한 목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강해 보였고, 한국은 이제 의사가 되는 사람들처럼 약간 사적 이익이 더 강해 보였는데, 좀 취재하시면서 실제로 체감했을 때 중국과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생각이 강한지 공익 추구하는 게 강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가서 느낀 건 어쨌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개인의 이익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다들 공대를 지망하는 이유도 뭐 다큐에서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취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거기 나왔을 때 정말 스타 과학자들, 스타 엔지니어, 스타 창업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일단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이게 그 인터뷰하면서 되게 뭐 이제 그 현장에서 통역을 받으면서도 느꼈고, 한국 들어와서 그 번역본을 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그 중국인들이 인터뷰를 할 때 되게 특징이 되게 이렇게 어떤 삼국지의 주인공처럼 인터뷰를 합니다. 막 꼭 어떤 사자성어를 이제 끌어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옛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약간 그게 그 어떤 내 이익과 내가 잘 돼야 돼, 뭐 나의 출세, 뭐 우리 가족의 번영,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당연히 뭔가 하여튼 그 국가랑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되게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그게 학생들한테도 있고, 그 교수진들한테도 있고, 혹은 창업하신 기업인들한테도 있어서, 그거는 사실은 그 카메라 켜지기 전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래서 뭐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뭐 카이스트 이상학 교수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중국에 이제 자주 왕래하다 보면은 딱 40년 전 우리나라 분위기가 생각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국위선양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또 어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딱 그때를 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현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제가 예. 한국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뭐 잘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뭐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학부모, 뭐
교사 다 이 불안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 욕심을 막 차리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한국 사회가 지금 되게 굉장히 불안해 있고 그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선택지의 답이 의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고 그 연세대 교수님을 만났는데 젊은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지금 업적도 많으시고 하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와이프로부터 좀 이제 의사와 많이 비교를 받으시고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는 연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자기도 약간 이제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좀 많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저희 이거에 덧붙여서 그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사실 보여야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의대와 공대를 이렇게 딱 동급에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의대에 가는 사람들을 마치 좀 개인의 소신 없이 악마화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년 동안 되게 큰 경향성을 갖고 그렇게 해온 건 맞으니까 그걸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카이스트 공대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뼈 아팠던 거는 이게 사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것과 비교해서 마치 공대에 가는 거는 소신 있는 선택, 의대에 가는 것은 나쁜 선택인 것처럼 사회가 계속 몰아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게 어쨌든 다큐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또 막 댓글로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하는 개인들에 대한 비난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공론장 이런 게 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환기하고 이런 방향도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 드리려고 왜 제목이 인재전쟁으로 정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있단 말이고 맥킨지 연구소가 만들었던 말이라고 하던데 30년 전에 이 제목을 택한 이유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인재전쟁. 원하지 않던 정치. 아니요, 근데 그건 아닌데. 이건 있어요. 저희가 그 섭외를 할 때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섭외를 하면 아무도 저에게 응해주지 않습니다. 뭐 학교나 다 왜냐면 다들 의대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대에 미친 한국인데요. 이러면 다 섭외를 해주지 않는데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인재전쟁팀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응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질문은 투트랙으로 가는 그 제목은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네, 소제목은 의대에 미친 한국으로 딱 나서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인재전쟁. 내용적으로는 사실 실제 저희도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약간 전쟁처럼 인재를 이렇게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내용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한국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유출이라는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인재들이 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족해진 인재를 한국은 사실 막 동남아 쪽에서 인재를 많이 영입해 오고 있거든요. 대학교든 아니면 산업 쪽에서도 저희가 뭐 그런 동남아 취재도 했다가 못 넣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기술에는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는 곳으로 인재들은 당연히 몰리게 돼 있고 그게 필요한 곳은 어쨌든 계속 빠져나가면 부족해지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딱 그 인재 전쟁에 맞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 국장이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 네 글자의 제목이 굉장히 되게 딱 컴팩트하면서 너무 짧지 너무 길지도 않은 임팩트 있는 장명이라는 또 철학이 있으셔서 뭐 저희도 되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인재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 중국 섭외할 때는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코디님께서 지금 상해에 계신 코디가 이제 막 섭외를 여기저기 막 넣고 있는데 그 PD님 혹시 제목을 좀 바꿔주실 수 없냐고. 인재 전쟁이라고 하니까 다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해외 취재를 중국에서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해서 거기에 제가 중국에 기획안을 보낼 때는 뭐 인재공화국 뭐 중국에 가다 뭐 이런 뭐 현재공화국 중국에 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어내 다시 달라고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KBS 다큐가 올 초에 그 칠세고시를 통해서 되게 사회에 큰 화두를 주었는데 칠세고시에 이어서 또 이 인재전쟁까지 몰아서 보니까 되게 저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되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혹시 추후 어떤 또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 기획에 이어서 다른 걸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건 사실 없고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 이 기획이 간만에 좀 큰 아젠다 세팅을 했다라고 되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뭐 내년 정도에는 또 이런 주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기획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당장 저희는 다 흩어지게 될 예정이어서. 네. 김승현입니다. 그럼 지금은 같이 어떤 팀에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다큐 인사이트 팀에 같이 있는 건데, 네. 각자 어디로 가죠? 뭐 용재 PD는 역사 스페셜 새로 런칭하게 역사 스페셜 말해도 되나요? 새로 저희 부활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홍보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과학 쪽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돼가지고 저는 인사이트 팀에서 다른 자연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고 서두에 말씀하신 게 그동안 좀 많이 다뤄졌던 얘기라는 네. 책도 좀 많이 나오고 책들도 보면 인물에 좀 중심을 맞춘 책도 있고 현상에 맞춘 책도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도 있고 이 이부작은 어떤 좀 방향성으로 좀 기획 의도였는지 어디에 좀 더 포커싱을 좀 맞춰서 일단은 일부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기사도 되게 많고 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많은데 그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국의 기술력과 또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한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 참이었고 근데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실제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런 현장들을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고 그런 게 뭐 해외 외신들을 다 제가 처음에 이거 촬영이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외신들 많이 찾아봤다 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직접 들어가서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뚫어서 들어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리고 그 본 거를 잘 찍어서 그 현장성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이제 말씀해주신 인물, 뭐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연출했던 일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눈이 되어주는 그 생생하고 그 현장성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일부가 사실 그렇게 현상 보여주는 거에 좀 집중했다면 2부는 사실 시작은 저희도 굉장히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취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대안이라는 거를 저희 방송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또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취재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너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중첩되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단순히 뭐 이공계 기피만이 문제는 아니고 노동시장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어떤 한 문제를 딱 지적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진 않을 수도 있겠다. 당장 그냥 정부한테 뭐 더 돈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저런 대안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은 다 의견도 다르시고,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이 현상과 좀 앞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제약을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대안을 오히려 조금 줄인 측면이 있고, 오히려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느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답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선배랑 이제 2부 연출을 맡았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토론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서로 생각하는 해결책이나 이런 것도 좀 달랐고, 사실 이제 저희 PD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저희도 찝찝하지 않고 좋은데, 마지막 끝에 마무리의 지점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 많아서 결국에는 약간 마침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울림과 물음표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막판까지도 계속 또 수정하고 했는데 약간 아쉬움도 좀 남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프리뷰가 한 이만큼 나오거든요. 한 2부는 한 이만큼 나오는데 이만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많은 또 설득 과정이 있었었는데 모자이크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내보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조금 보람으로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논의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하시고, 저희 다큐를 학회 쪽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정책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좀 구체적인 논의가 돼서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좀 대략 몇 명 정도를 인터뷰했는지 네네네. 그리고 일부에서 중국이 워낙 가기 힘든 기회잖아요. 이 사람을 한국 언론이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라고, 진짜 유의미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명 정도 만났을까요? 한 50명 만났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도 한 2군데를 들렸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만났었고, 교사들도 만났었고, 학부모도 만났고, 해외로 지금 해외로 나간 인재들도 만났었고, 카이스트 다 만났었고, 아마 한 50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명을 꼽자면은 칭화대 학교 야오치즈 교수인 것 같아요. 뭐 그분을, 저는 그분이 인터뷰, 그러니까 저 되게 장난삼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이라니.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들어. 당연히 진지했지만 뭐 약간 뭐 일론 머스크한테 그냥 메일 보내는 느낌으로 그냥 되겠어 이러면서 넣었는데 약간 좀 더
디벨롭을 해보자고 호리님께서 그래서 진짜 메일을 시켜봐야겠다 해가지고 되게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다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5월 초쯤에 테니스를 치다가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을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여튼 여기 광대를 다시 맞추는 막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마취가 깬 상태에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야수실 교수님이 해주신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지? 그래서 약간 아직 마취가 덜 깬 건가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분은 노벨상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도 수상하신 분이고 거의 그냥 중국에서 컴퓨터 공학계의 그냥 최고 권위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이 다른 데 인터뷰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아무 데도 안 하시고 가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가끔 나오시는 정도.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가서 인터뷰 이제 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거의 비서실 혹시 근데 저희는 왜 해준 거냐고 인터뷰를.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교수님 왜 인터뷰를 해주시는지 저도 되게 당황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해주셨을 때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가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아마 KBS 아카이브에 원본 영상이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좀 살짝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댓글 반응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좀 인상 깊게 보셨던 댓글 반응 아니면 주변인 반응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악플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대안 없이 뭔가 이런 걸 문제만 던진 거 아니냐는 댓글이 좀 뼈아팠고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에 소개했던 공경철 교수님 팀 관련해서 좀 눈물 난다는 댓글 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떤 문제를 던지다가 공학이란 무엇인가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한 거거든요. 저는 계속 이게 저희가 취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지만 계속 그냥 이 다큐 처음 시작해서 기획회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다큐를 왜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 사람들이 공학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본질이 뭔지 한번 좀 물음을 던지면 좋지 않을까의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고 그래도 뭐 감동을 받으셨다 뭐 이런 댓글 써주신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일부 댓글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되게 벅찰 정도로 좋았고 근데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다 필수 시청해서 10장짜리 독후감을 써야 된다 이런 이런 댓글 되게 재밌었고 실제로 왜냐면 저희 이제 대안 얘기 계속 하셨는데 저는 언론이 하는 역할이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법안을 위반시키고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어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도로 저희 역할은 여기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받아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거를 이어나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로 인해서 어떤 환기된 국민 관심을 좀 실제로 이게 그냥 무섭다 혹은 눈물 난다 이런 걸로 감상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에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댓글은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제 지인들, 공대 연구생들, 그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하이닉스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이 뭐 가끔 이제 문자가 와서 형 요즘 진짜 뽀뽀해주고 싶다고 막 너무 사실은 그 환경도 열악하고 진짜 뭐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 넘어간 그 교수님 보면서 또 너무 많이 공감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또 반면에 또 이제 그 뭐 댓글도 좀 그런 게 달리기도 했고, 제 친구들의 의사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왜 가만히 있는 의사를 건드리냐고 그래서 그냥 되게 장난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대를 쇠락시키고 공대를 부흥시켜라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뭐 다큐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의료 강국이고 의료 서비스 강국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이제 모든 인재들이 최상위권 인재들이 다 거기로만 쏠린 그 불균형을 사실은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공대 쪽으로도 마음 놓고 이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라는 취지였어 하면서 제가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런 취지가 맞고, 아마 다큐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좀 이런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입시 제도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가오카오는 3일간 치러지고 한국 수능이 있는데, 그 비중이나 중요도에서 볼 때 이제 이게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자체가 모든 걸 뭐 좌우하는 분위기인지 좀 취재하시면서 어떤 차이를 보시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국 가오카오를 놓고 되게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포커싱 했던 공대에 많은 인재들이 몰린다로도 가고, 사실 중국 내에서는 제가 뭐 본, 이거 좀 옛날 다큐기도 한데, 이 가오카오의 그 소위 그 가혹함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이걸로 모든 인생이 다 바뀌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너무나 과열된 교육열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이제 다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나라 왜 수능 시험에는 뭐 비행기도 안 뜨는 뭐 그런 정말 전 국가적인 이벤트잖아요. 어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국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치열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거기 교육 관련한 그 정책 만드셨던 분들 뭐 이제 다큐에도 나왔지만 인터뷰해 보면 너무 이 가오카오의 그 소위 목숨 거는 그런 어떤 교육 분위기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뭐 최근에는 가오카오뿐만 아니라 뭐 각종 경시대회, 뭐 이게 다른 좀 더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많이 그 공간을 열어주고 있고, 저희가 진짜 아쉬운 그 칭화대 야오반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분량상 못 내보냈는데,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 학생들도 그 가오카오가 아니라 다른 다른 과목은 또 잘 못했대요. 근데 그 수학 경시대회에서 뭐 전국 대회에서 뭐 2등을 해가지고 뭐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다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게 절체절명의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뭔가 좀 현장에서 보셨을 때 공대가 고사 위기였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넘어서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방송 3부에 이제 살짝 나왔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재를 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부에도 나왔지만 이제 1, 2부에는 이영배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중국에 가시는 모습을 이제 담았고, 2부에서는 이제 넣을까 뺄까 하다가 결국 못 넣었는데, 중국은 어마어마한 지원을 공대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학자들은 많이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매년 뭐 계속 메일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내용들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연봉도 많이 주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위기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질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요? 아니, 확실히 학생들은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났을 때 공대 뭐 박사, 석사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교수님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들은 크긴 하고, 다들 이제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외로 나갈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공대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쉽진 않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방향, 자기가 해오던 연구를 한국에서 지속할 수 있는 자리가 일단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석사, 박사까지 가면 이제 되게 세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될수록 국내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지속하고 그걸 일자리로 찾아서 또 다시 일로 하기에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얘기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뭐 욕망 때문에 뭐 이런 의대를 선택하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수님 말이, 그러니까 의사를 하려고 해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의대를 가서도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의학으로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공대에 와서도 사람 고치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다는 걸 찾게 되면 공대에 와서도 사람 고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큰 사회의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개개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뭐 사회 안전망이 조금만 더 갖춰지면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1부 나오고 바로 2부가 좀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맞아요. 밀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이게 화제가 될 때 한 번에 싹 몰려줘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매우 아쉬웠었고요. 갑자기 당일날 이게 이제 받은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또 KBS다 보니까 재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아쉬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토론회도 추진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일련에 또 이게 있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KBS도 대내적으로 많이 불안하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이 다큐로 호평을 받아서 좀 뿌듯함이나 자부심도 느끼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자부심. 저는 제가 입사 7년 차인데 7년 동안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시사교양국의 다큐 뭐 부서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되게 다큐멘터리는 저희는 그 가치를 되게 믿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사실 계속 해왔었고, 뭐 수십 년째 저희 선배들이 해오고 있고, 그걸 이제 후배들이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는데, 늘 항상 그냥 이렇게 뭔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혹은 뭐 유명한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상파와 이 미디어, 기성 미디어라고 하는 그 파이가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희 뭐 구성원들도 그렇고 아마 뭐 많은 방송 제작자들이 그런 아쉬움 속에서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되고 또 뭐 이 방송으로 시작돼서 뭐 많은 유튜버들과 또 이미 사실 기사로도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또 SNS 상에서 또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다들 한 번쯤 봤다 어디선가 이런 반응을 사실 저 입장에서는 처음 받아보기도 하고, 저 옛날에 늘 항상 저는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분들 뵈면서 차마고도 같은 거 만들으셨을 때 저 때 정말 신났겠다라는 진짜 부러운 마음을 늘 저희 후배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긴 참 쉽지 않은 미디어 환경이 됐고, 거기서 어떻게든 고군분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방송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이런 반향을 다시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그게 되게 벅차기도 하고, 사실 아직도 잘 믿기지 않고, 마치 그 차마고도 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제작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그냥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선배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어떤 좋은 기획과 좋은 콘텐츠는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직접 경험해본 것 같아서 되게 좀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지금 이런 자리고 얼떨떨하긴 한데, 전 다큐팀 와서 지금 한 3년 제작했는데, 사실 매번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거에 빠져서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다큐멘터리 왜 만드는 걸까? 막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만들어도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큰 반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좀 슬프다고, 지금 상황을 슬프다고 막 얘기해 주시는 선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렇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가 없었나 싶어서 지금 이 작은 일에 이렇게 막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막 하는 게 좀 KBS 입장에서 되게 슬픈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저연차 PD들은 되게 이런 일을 거의 처음 겪다 보니까 정말 얼떨떨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항상 내 마음이 가는 얘기를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회에 필요한 얘기가 있는 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번 거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뭔가 기획과 뭐 국장이 얘기했지만 아이디어 뭔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딱 나갔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응 같은 것들은 아직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작자로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잠깐 얘기하셨지만 다큐 쪽에서는 연차가 높은 연차가 아니고 약간 막내급보다 살짝 올라간, 그래서 엊그저께 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성과는 항상 기수로 치면은 20기, 저희 한참 위에 기수들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아젠다 세팅을 했었었는데, 이런 젊은 기수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런 반향을 일으킨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보신다고 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 제작을 하는 처음에 이제 기획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국부장께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뭐 터치나 이런 거 없이 저희 셋이서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가님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이 젊은 기수끼리 모여서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에너지로 뭔가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차마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좀 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댓글에 의대에 미친 한국인데 왜 의사가 안 나오냐라고 말씀하셔서 취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했었었고 촬영도 했었었는데 워낙 지금 그 뭐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다 원하셨고 또 이제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촬영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넣고 싶었으나 이제 뺐던 부분이었는데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졸업이 아니죠. 카이스트를 입학을 하고 다니다가 의대를 진학을 했고 더 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몇 번 학교를 바꿔가지고 계속 한 4수까지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또 들었던 말은 대치동에서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재수할 각오로 의대를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나중에 다 들여올 수 있으니까 한 8년 정도까지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끝내 제가 설득을 했지만 촬영은 안 됐지만 이제 취재가 됐던 부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공기업을 다니고 애 아빠이신데 작년에 의대를 입학을 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나이도 한 30대 중후반이신데 왜 의대를 가셨냐 했더니 자기가 서울대를 나오고 다 뭐 공기업 다니고 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아직도 불안함을 느끼고 자격증도 준비를 많이 했고 뭔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자기 선배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의 일을 하겠다 뭐 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준비를 했다라는 말 듣고 정말 한국 사회는 정말 좀 절망적이긴 하다. 희망을 말씀하시죠. 전 절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 이어서 어떤 교수님이 저도 이제 문과여서 사실 공대의 상황이나 공대생들이 이렇게 걷는 루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공대라는 곳은 입학하는 순간 사실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그거를 이제 또 연구해서 뭐 새로운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사실 공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 뭐 7세고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뭐 방금 얘기한 뭐 10수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이 중고생 시절의 모든 자기의 거의 한 5, 60년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다 모든 걸 소진하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공대에 오면 사실 엄청난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새로운 도전을 그때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모든 걸 소진했으니까 여기서 나한테는 이제 딱 보상만 있는 거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 섰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걸 써버린 애들이 당연히 그냥 이제 더 이상은 다른 도전하지 않고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선택하면은 앞으로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선택지를 아이들한테 주고 지금
너희들은 왜 소신 없이 의대를 선택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친 아이들을 좀 보듬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모든 촬영 기간 중에 그 얘기가 가장 와닿았고 근데 이제 저희의 전체 방향과는 이제 딱 맞는 얘기는 아니어서 담지는 못했지만 이 입시에 지친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호기심이나 탐구욕을 좀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네, 그 얘기가 와닿았습니다. 공경철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저도 뭐 이번에는 특히 제가 인터뷰를 좀 오래 하는 편이긴 한데 촬영할 때 이번엔 특히 진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터뷰를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의 기본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하고 이제 30초 써가지고 많은 신뢰를 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들었던 이야기들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뭔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랑 시작한다니까. 너들 또 뭐 다양하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한 번씩 하고 이제 좀 예.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도 오후 스케줄이 있으실 네. 테니까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더운데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 바쁘신 와중에 일 더운 날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항상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너무 어색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